흥분해서 날뛰던 사람들도 이 한마디면 조용해집니다. The f***ing nobody? That nobody is John Wick. 최고의 킬러, 바바야가, 더 부기맨. 아니, 부기맨을 죽이는 데 쓰는 부기맨. 조직의 보스는 연필 하나로 그 자리에서 3명을 죽일 수 있는, 손에 쥔 것은 무엇이든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죽음의 사신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죠. The bodies he buried that day laid the foundation of what we are now. 사랑한 여자를 위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션을 완수하고 킬러 세계에서 은퇴한 전설. 그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업계로 복귀합니다. 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긴 강아지를 조직의 철부지아들이 죽였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1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깡그리 몰살시켜버리는 남자. 그렇게 존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암살자라는 컨셉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John Wick, Excommunicado, 3, 2, 1. 맷 데이먼의 본 시리즈, 리암 니슨의 테이큰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리쉬 액션의 경향을 주도했던 존 윅이 세 번째 영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존 윅스러운 시그니처 액션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130분에 달하는 시간을 꽉꽉 채워넣은 액션은 양으로만 보면 소화불량에 걸려야 마땅한데 희한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만듭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존 윅이니까요. Thank you. Let us begin. 이번 시간에는 설정이나 개연성 따위를 설명하는 시간에 총 한 발 더 쏘는 걸로 요약되는 존 윅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총질에 빠져드는 걸까요? 오늘 썸타볼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입니다. 존 윅이 첫 등장했을 때 이 정도로 인기를 모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14년 북미에서 개봉한 존 윅은 개봉 당시에는 재밌지만 익숙한 킬러 액션 정도로 포지셔닝 됐습니다. 재미있대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 흔하디 흔한 팝콘 무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획 자체는 거기에 충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한다면 존 윅은 간단한 설정과 깔끔한 구성으로 오직 액션에만 집중하는 영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화들은 1년에도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존 윅은 어떤 지점에서 다른 영화들과 차별화되었을까요? 1편에서 존 윅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리액션입니다. 조직 보스의 아들이 존 윅이 존 윅인지를 모르고 습격한 뒤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Because he stole John Wick's car, sir, and killed his dog. Oh. 존 윅을 이미 아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통해 관객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암살자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1편의 영화 초반, 조직 보스가 존 윅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존 윅이 묻어뒀던 무기와 코인을 지하실에서 꺼내는 장면이 교차 편집됩니다. 존 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영화는 설명 한마디 더 할 시간에 총 한 발을 더 쏩니다. 설명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리액션을 채우는 진짜 액션, 그게 존 윅의 구성 방식입니다. 오직 액션에만 집중하는 영화, 액션만큼은 확실하게 끝내주는 영화. 말하긴 쉽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People keep asking if I'm back, but now, yeah, I'm thinking I'm back. 사실 스토리와 액션의 관계는 생선 뼈와 살점의 관계와 닮았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건 생선의 살점이죠. 하지만 뼈대가 없으면 살점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탄탄한 전개와 개연성, 입체적인 캐릭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액션이 시작되면 이런 서사적인 요소들은 사실 방해물에 가깝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장가시가 많은 영화가 되는 거죠. 가시를 뽑아내느라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면 액션의 들뜬 열기도 종종 지루해집니다.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에 신경 쓰다 보면 액션이 죽고 액션에 집중하다 보면 이야기가 느슨해집니다. 이런 난제를 돌파하는 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저 캐릭터라면 저럴 수 있어 라고 납득과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제시하는 게임의 룰에 따라가는 거죠. 존 윅은 바로 이 점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존 윅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후에 만화보다 만화 같은 액션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존 윅이 어떤 사람인지, 영화가 어떤 식으로 직진해 나가는지 1편에서 이미 확실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속편에서는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그 결과가 존 윅 리로드에서 증명이 됐고 이번 파라벨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ure. 시리즈를 유지할 때 가장 큰 난제는 반복과 식상함입니다. 전편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 볼륨만 늘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존 윅 3는 이런 점에서 규모를 늘리되 본인의 심장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영리함을 자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의 부제에 맞게 개인 대 국제암살자연맹 전체의 전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됩니다. 시간적으로는 2편에서 최고의 멤버를 살해한 다음 뉴욕을 탈출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번 영화는 뉴욕, 모로코 등 다양한 무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액션 장면들을 선보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양을 늘린 게 아니라 구현 가능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방식의 총기 액션, 칼 액션, 사물 액션, 아날로그 액션들을 펼쳐놓습니다. 일종의 존 윅 액션 퍼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나 개연성이 아니라 각 액션 시퀀스들의 구성과 순서, 리듬입니다. 1시간 안에 뉴욕을 벗어나야 하는 존 윅은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탈출에 필요한 물건을 회수합니다. 도서관에 맨몸이니까 여기선 당연히 책을 활용한 액션이 등장해야겠죠. 책을 둔기처럼 사용하는 존 윅의 모습은 손에 든 모든 것이 무기라는 컨셉과도 잘 맞죠. 동남아계 암살자들에게 쫓기듯 들어간 박물관에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잔혹한 칼부림 액션이 나옵니다. 책에서 칼로 맨손과 무기 액션을 넘나드는 존 윅의 모습은 시작하자마자 관객에게 아드레날린을 쏟아붓습니다. 이후 쫓기다가 들어간 마구간에서 다시 말을 활용한 액션이 한 차례 등장하고 뉴욕의 대교를 배경으로 말과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추격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다채롭게 작정을 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액션들을 펼쳐놓는 거죠. 존 윅이 존윅한 장면들, 영화는 자신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숨을 돌려 너의 기원으로 돌아가라는 책의 격언처럼 존 윅의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러시아 마피아인 루스카로마의 일원이었던 존 윅, 자르다니 조보노비치는 자신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뉴욕에서 탈출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Where did you want to go? Casablanca. 여기까지가 3분의 1 지점, 뉴욕 시퀀스입니다. 이후 영화는 모로코로 넘어가서 또 한 차례 색다른 액션을 펼쳐놓습니다. 모로코 액션 시퀀스의 핵심은 한때 동료였던 소피아와의 협력 액션입니다. 여기서의 시그니처 액션은 총기와 훈련된 개의 협공입니다. 소피아가 키우는 2마리 개를 중심으로 공간을 휘젓고 다니는 롱테이크 액션이 이어집니다. 물론 왜 모로코로 갔는지 존 윅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그건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있으면 좋고 말이 되면 더욱 좋고 정도랄까요? 컨티넨탈 호텔 모로코 지점을 중심으로 한 총기와 개 액션은 존 윅의 정체성과 매력을 또 한 번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매우 잔인하지만 실은 매우 안전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존 윅의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건 그게 일종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튀고 두개골이 으깨지지만 그건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입니다.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흩날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액션 시퀀스에서 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혹은 소피아의 행동을 보면 본격 액션 영화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썰리고 터져나가도 개를 절대 다치게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존 윅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점으로 또 한 차례 변신합니다. 정확히는 뉴욕을 떠나는 이야기와 뉴욕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거울처럼 마주보고 붙어있는 구성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액션 시퀀스 역시 거울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을 탈출할 때의 액션이 맨몸의 아날로그에 가까웠다면 뉴욕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의 액션은 좀 더 기계적이면서 총기, 화기 액션을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뉴욕을 탈출할 땐 말을 타던 존 윅이 돌아올 땐 오토바이를 타는 거죠. 사실 말을 타고 대교를 질주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칼부림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왜 저 액션을 보여주는가, 저런 액션이 왜 필요한가가 아닙니다. 관객들은 어차피 기꺼이 액션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존 윅이라는 캐릭터의 티켓을 끊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액션이 얼마나 새롭고 기발하고 박진감이 넘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윅은 볼거리의 완성도라는 점에서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총을 쏜다, 이 단순한 행위를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영장 물 안에서도 총을 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고 총이 뚫리지 않는 방탄복도 등장시키는 겁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존 윅은 이번에도 거기에 충실합니다.
전작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유머와 농담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스토리상 개연성의 구멍이 생길 만한 지점마다 이걸 뭉개고 돌파해 나가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존윅 방식의 농담들입니다. 예컨대 이성적으로 보였던 소피아가 자신의 개를 지키기 위해서 폭주하는 장면은 영화상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진 않지만 1편에서 이미 존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농담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후반부의 기둥 중 하나가 최고회의 심판관에게 의뢰를 받은 킬러 제로인데 아이콘으로서 가장 왜곡된 일본 문화를 잔뜩 집어넣은 희한한 캐릭터입니다. 현대판 닌자라고 할 수 있는데 클래스가 다른 암살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제로는 암살자로서 존윅을 선망하는 일종의 오타쿠처럼 등장합니다. 존윅을 향해 쌍따봉을 날리는 제로의 모습은 웬만한 액션 시퀀스보다 훨씬 인상적인 모습으로 각인됩니다. 제로는 보통 후반부에 배치되는 주인공의 라이벌에 해당하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등한 존재로서의 무게감을 살짝 지우고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와 활력들을 만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선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궁여지책으로 꽤 영리한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윅3에서 후반부는 온전히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시리즈의 연장을 위한 욕망이 과도하게 들어간 생명 연장의 꿈 같은, 나쁘게 말해서 사족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후반부가 다소 늘어지고 버겁다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4편을 위해서 늘린 일종의 징검다리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인 라이온스게이트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인 이 영화를 쉽게 놓아줄 수 없었을 테고 어떻게든 다음 작품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제도 전쟁을 시작하다입니다. 4편에서는 더 대단한 걸 보여주겠다는 시리즈화를 향한 집착이랄까요? Sir, there is an adjudicator here to see you. 이번 영화에서는 베일에 가려졌던 최고회의의 모습을 살짝 드러내면서 중요한 행동 원리 하나를 심습니다. 사실 이건 매 작품마다 필요한 최소한의 뼈대 혹은 기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1편에서는 죽음으로 갚아준다는 존윅이라는 존재가 그랬고 2편에서는 결과가 따른다는 피해 계약이 그렇습니다. 3편에서 제시하는 건 규칙의 준수입니다. There are rules. They are the only things that separate us. Yes. 국제 암살자 연맹이라는 뒷세계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성립할 수 있는 근간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지켜져야 할 것 같은 이 규칙이 사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 초반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존윅을 암살하려고 하는 킬러는 규칙의 허약함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모두가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은 거죠. 이건 결말에서 존윅이 암살 세계의 규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선이자 근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최고회의 규칙에는 권위와 복종만이 있고 왜가 빠져 있습니다. 1편에서 존윅이 단순한 상실감과 복수심으로 움직였다면 2편에서는 암살연맹이라는 뒷세계를 등장시켜 세계를 확장시켰고 이제는 그 안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각성하는 주인공을 내세워 대립시키는 겁니다. 시리즈 전체를 놓고 보면 정석에 가까운 진행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말이 되게 끌고 나가야 하는데 액션 디자인의 대칭 구성만으로는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접착제 겸 치트키로 일본 문화에 대한 장르적 소비와 유머 코드를 후반부에 때려붓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존윅 시리즈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것처럼 일본 문화와 농담, 속편의 의지가 뒤섞인 후반부를 받아줄 수 있다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존윅, 아니 액션 장르 자체가 거대한 농담과 오락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오락으로서의 액션에 대한 존윅 시리즈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관습을 깬 새로운 면이 많습니다. 첫째,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설명을 하느니 액션 자체에 충실하고 둘째,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무언가 있다는 뉘앙스만 풍겨서 신비감, 기대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셋째, 관객의 입맛을 끌어올린 후 선보이는 메인 디시, 그러니까 액션은 전에 보지 못한 다채로운 구성과 상상력으로 말 그대로 보는 쾌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산만함을 하나로 묶어내는 핵심은 바로 존윅이라는 캐릭터,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의 독보적인 존재감에 있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it's really fun to work on John Wick. 키아누 리브스는 감정의 굴곡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배우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메소드 연기의 뜨거움 대신에 쿨하게 화면 안쪽에 존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혹평받았던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얼굴도 언뜻 떠오릅니다. 무심한 얼굴과 기계적인 동작으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존윅. 요컨대 이제 와선 키아누 리브스와 존윅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존윅은 키아누 리브스라는 육체를 통해서만이 스크린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존윅3 파라블룸은 보여줄 만한 액션을 먼저 상상하고 거기에 최소한 말이 되게 이야기를 디자인한 그야말로 액션 영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지? 라고 관객을 믿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 버립니다. 물론 그 속도감 자체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4편까지 이어가려고 억지로 붙인 것들도 있는데 그 위에 깨알 같은 농담들을 토핑해서 단점을 귀엽게 넘어가려고 애씁니다. I'll catch up with you, John. No, you won't. 영화의 마지막, 지하세계의 지배자 바오리킹 역의 로렌스 피시번과 키아누 리브스가 나란히 잡히는 장면은 매트릭스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트릭스2에 나왔던 키메이커의 배우도 나온다고 하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제대로 열받았다는 존윅의 걸음이 이제부터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는 몇 초에 한 명씩 죽어나갈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에만 집중하는 스타일리시 액션 영화니까요. 오늘 썸 타본 영화 존윅3 파라벨룸이었습니다.